신 대표님, 1대1 만나는 건 그렇다고 치고, 지금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길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은 대면 보고를 하러 간다며요. 그러니까 판문점이 평양까지 가는 건가요? 그러면? 130km. 130km. 네. 갔다 와가지고, 그러면은 260km면은 도로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시간 엄청나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잠도 좀 자고 뭐 그렇게 하겠죠. 지금 밥도 먹어야 김양건만 하더라도 73살이고 예. 황병서도 지금 49년생입니다. 66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잠도 좀 자고 우리 측도 뭐 그렇게 정회하면서 그렇죠. 좀 쉬고 이제 이러는데 저는 이제 아까 신지호 의원님께서 예.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굉장히 책임자 처벌. 간단합니다. 예. 이것은 모든 것을 일괄 타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제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볼 거예요, 아마. 네, 보고 계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확실한 사과,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 예. 물러설 일 아니다라고 가이드라인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고집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아베 총리하고 3년 동안 얼굴도 안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인데요. 북한이 사과하지 않으면 상응 조치를 취하고 예. 그리고 확성기 방송을 유지하겠다. 예. 확성기 방송을 유지하면 물론 상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우리도 뭔가 공격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러면 지금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확성기를 끄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불과 이 포격도발 이 회담 직전에 김영철이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지뢰도발 하지 않았다. 우리가 포격도발도 하지 않았다. 남조선이 전부 다 자사극이다. 라고 해버리고 빼도 박도 못하게끔 자기 자신들의 운신의 폭을 너무 좁혀놨어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사과를 해야만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확성기를 끄라고 지시를 해줄 텐데 그럼 뭐냐? 김영철에게 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부터 시작해서 연평도 포격도발 이거 전부 다 김영철이가 강경파들 해서 혼자 한 일이다. 그리고 기자회견도 어느 날 보니까 하고 있더라. 라고 하고 김영철 처형하는 겁니다. 1.2 사태 때도 비슷한 전철을 그렇죠. 밟지 않았나요? 그죠? 그 김일성이 사과하고 맹동주의자라 그러면서 몇 명 수청하고 그 두 명 처형하고 예, 했었죠. 예. 예. 그게 1968년 청와대 그렇죠. 김진조 일장의 청와대 습격 예. 사건인데 그건 4년 후에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우락 씨가 평양에 갔는데 김일성이 거기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내부의 좌익 맹동군자들의 소행이었다. 그런데 그는 비공식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사과한 거고요. 또 비슷한 사례가요. 남북 관계는 아니지만 일본하고 북한 사이에 있었어요. 그 이제 일본에서는 계속 납북 일본. 북한이 우리 일본인들 열 몇 명 납치했다. 그러니까 북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식민지 시대에 우리 민족 그냥 강제 연행하고 그놈 이 일본 놈들 나쁜 놈들 그런 거 반성하기는커녕 이런 걸 뒤집어 씌워갖고 우리한테 모략 날조를 하느냐 펄펄 뛰었죠. 근데 2002년 9월에 당시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거기 갔을 때 김정일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우리 내부의 좌익 맹동분자들의 소행이었다. 그 이번에도 미안하다. 그럼 그렇죠. 되겠네요. 그래서 자익맹동.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68년도 1.1 사태도 허봉학이라고 지금의 김영철 같은 정찰총국 이런 대남 특수공작 이런 것을 총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숙청했습니다. 그 이번에도 할아버지의 전례를 따라서 또 아버지의 전례를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숙청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김정은이가. 예. 근데요, 제가 우리 박 선생님한테 여쭤보도 1대1로 만난다는 게 협상에서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좀 책임자급 1대1로 딱 만나서 카메라도 없는 데서 몰래 만나는 거.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왜 1대1로 만난 걸 우리 협상에서 코커스 협상이라고 합니다. 네. 1대1 순회 협상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네. 모든 외부 채널을 차단하고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이게 좀 너무 빨리 조급하게 1대1 협상이 시행된 것을 보고 이것은 실제로 북한이 우리에게 속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번 협상이 벌써 1대1 협상을 하는 것, 수뇌부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측으로 하여금 이번 협상이 빠른 진전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오도하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1대1 순회 협상 마지막 판에 양측의 최고 책임자가 최종 결정을 상대편한테 전달해서 반반씩 양보할 상황이 놓였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제도 다 정해지지 않았고 양쪽의 컨디션의 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1대1 순회 협상을 한다는 걸 봤을 때 저것은 어떤 개인적인 메시지를, 중요한 메시지를 별도로 전달하는 것 이외에 실제로 이렇게 큰 대형 협상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이끌어가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저것은 그냥 전략적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제가 이제 추가한다면요. 이 남북한 간의 협상하고 일반 이제 국제 정치에서 국제 관계에서 논하는 이 정상적인 국가 간의 협상하고는 근본을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렇게 1대1로 독대한 회담의 성격을 두고 이 많은 좀 기대를 하는 그런 것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언론에서 보면. 그러나 이게 남북한 간의 협상은 수석 대표의 격 여부와 관계없이 예. 격 여부와 관계없이 1대1 회담이라 하더라도 또 CCTV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평양에서 올 때 받아온 훈령 또 회담 중간중간에 받는 훈령의 범위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1대1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것은 4명이 같이 하는데 지금 그러지 않은 시간도 없고 네.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둘이서 회담하면서 네가 황병서 당신이 좀 그래도 좀 김정은이 저 측근 아니냐. 그냥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좀 보고 좀 해라. 또 정말 이런 거를 기존에 밝힌 입장을 서로가 재강조하면서 보다 진지하게 설득하는 이상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또 새로운 어떤 그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본국에 훈령을 요청할 정도로 상황의 진전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지금 처음서부터 남북한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논의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제가 지금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제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전 의제를 책상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강도만 좀 다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은. 강도만 좀 다르게 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의제가 나올 수 없고 처음서부터 모은 의제를 올려놓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우리 언론이 여기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을 너무 것 같습니다. 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관진 장관이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뭐 저 황병서가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모르겠지만 만나봐야겠네. 저도 많이 피는데. 그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모르겠지만 나이도 같고 예. 또 일단 한번 작년 가을에 한번 봤던 구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기도 탁한데 밖에서 시원한 데서 담배 한 대 태우시죠. 해서 같이 담배 피우면서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냥 나 가면 죽어요.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황병서도 김관진 장관에게 좀 양보하시죠. 나 그냥 가면 죽어요. 이런 말 담배 태우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참.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됐건 북한이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건 사실이고요. 자, 그 북한군 잠수함 50여 척, 그러니까 70%랍니다. 이게 지금 동해와 서해 기지에서 출항한 뒤에 모습을 아직 감추고 있다라는 것, 행방이 묘연하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한번 전 해군 작전사령관을 지내셨죠. 김성만 제독 전화 연결해서 간단하게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북한군 잠수함 50여 척, 70%가 가동됐다는 건데, 그죠? 예. 예. 북한의 일단 잠수함, 뭐 수적으로는 전 세계 최고라 그러는데, 잠수함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잠수함은 엄밀성을 가진 우리가 이제 전략무기라고 하고요. 예. 대개 보면 이제 기능이 의뢰 공격을 해가지고 함정과 선박을 격침시킬 수 있고, 또 기뢰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또 항구를 봉쇄할 수 있고, 또 동시에 특수인 요를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후방 지역에 이렇게 침투시키면은 아주 위협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만약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대잠 항공기하고 전투함정을 대거 동원해가지고 색출 작전에 투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측은 실제 상황이 북한 잠수함 때문에 실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측에 있어서의 작전, 어떤 대응 작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은 잠수함이 이렇게 우리 수역에 내려왔다 하면 이거는 전쟁 도발 징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만 전술 차원에서 우리 정보 자산 모르게 이렇게 이제 제함정 대표 숨겨놨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북한 수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숨겨놨는, 예를 들어서 그쪽에 수중 쪽에 넣어놓는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만약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군은 북한 잠수함이 이동할 수 있는 요런 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 부분에다가 대잠 전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예. 대잠 항공기는
넓은 해역을 이렇게 탐색하기 때문에 동서남에 이제 우리 피서리치 초계기라든지 대잠 헬기가 이제 지금 배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주요 항만에는 또 항만 방어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가지고 잠수함 탑승에 들어가는 그런 작전을 우리가 쓰죠.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기부양정도 지금 동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기부양정, 이것이 이제 특수부대 인력을 옮기고 침투시키는 데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 우리의 대응 어떤 책이 있습니까? 만일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기부양정은 북한이 이걸 가진 지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위협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지금 알고 거기에 대한 무기체계도 준비해놓고 전술도 이렇게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보면은 이제 공기부양정이 레다에 잘 안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형 함정에는 최신 레다가 있고 전탄기지는 또 높은 고도에서 이렇게 내려보기 때문에 그다음 대장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레다도 아주 그 성능이 좋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잡힙니다. 그러나 속력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게 위협적이다. 뭐 예를 들어서 고안포 기지에서 백령도까지는 30분 거리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가 이에 대한 대비를 갖다가 전해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특별히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해군 작전사령관을 지내셨죠. 김성만 제독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죠. 신 대표님, 지금 말이에요. 공기부양정, 잠수함, 정예특, 이게 3대 침투 전력이다. 이거 이제 동원한다. 위협일까요? 실제로 준비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협일 수도 있고 실제로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김성만 전 작전사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잠수함이 50척 이상 출항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면전 징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찰총국 요원들을 전방 배치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특수전 병력들을 전방으로 추진시켰단 말 아니겠습니까? 특수전 병력들이 우리 보병들하고 전방에서 총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건 특수전이 아니죠. 예. 특수전은 반드시 우리 후방으로 들어옵니다. 그 후방으로 들어오려면은 헤엄쳐서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잠수함이고 공기부양정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공기부양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한 20척 정도로는 저거는 그냥 우리 지금 백령도 지역에 공격 헬기 코브라가 몇 대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예. 그 코브라가 그냥 사격 타겟으로 딱 좋습니다. 저 정도. 뭐 한 70척 다 오면은 뭐 그중에서 한 10척은 좀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20척 정도 딱 사격 타겟입니다. 저 정도 걱정할 게 없는데 문제는 잠수함이에요. 잠수함이 70척 중에서 50척이 나왔다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거. 다 나온 거죠? 가동 가능한 건 싹 다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잃었다 그랬거든요. 예. 좀 못 찾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안함 폭침 때 잠수함 한 척 못 찾아서 천안함 폭침 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잠수함은 굉장히 은밀한 무기체계이고 자신이 죽음만 각오한다면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불안만 조장하면 안 되니까 또 긍정적인 신호를 좀 드리자면 북한 잠수함은 덩치가 작습니다. 작아서 그 잠수함이 엔진으로 움직이는 게 숨쉬러 아니고 올라와야죠. 배터리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럼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전을 하려면 디젤 엔진을 돌려야 되는데 소리가 나는 거야. 디젤 엔진을 돌리려고 하면은 공기가 있어야 그 엔진을 돌리죠. 내연기관이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올 때 딱 우리 초계기에 걸리죠. 그래서 그 덩치가 아주 작기 때문에 연어급이나 상어급 같은 덩치 작은 잠수함은 한 1일 정도면 나와야 되고 로미오급 같이 덩치가 좀 큰 거는 한 며칠 3일 정도면 걸리고.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잠수함을 한 3일 전부터 출항시키기 시작해서 어제까지 이제 한 50척이 나왔으니까 오늘 내일 정도는 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기지로 다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면밀히 그래서 북한이 오랫동안 작전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 제한 사항이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 지금 워치콘 2단계죠. 그 정도 되면은 한미가 이 연합해가지고 그 다 인공위성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정보, 이 정찰 그런 자산을 총 동원해가지고 실질적인 북한의 위협이 언제 실제로 전쟁 상태에 대비해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지
전부 면밀히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 구형 저런 그 잠수정, 조그마한 잠수정을 뭐 50여 척 풀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한미 연합 전력으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까봐 북한의 조선중앙TV는 계속 전쟁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우리 민족끼리에 있어서의 방송인데요. 특별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어떤 얘기인지. 뭐냐, 희세 모략들을 꾸며내며 심리전 방송에 율을 올리는 자들이 차오르는 분노로 가슴은 하나도 남기지 않으리. 심리전의 그 더러운 형체를 그 뒤에서 풀어대던 요절한 오용 나팔 수도를 전투 준비는 이미 끝났다. 예, 저런 거 보면 좀 착잡하시죠? 저도 좀 착잡합니다. 일단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런 어조로 얘기를 하는지도 좀 그렇고요. 근데 제가 한마디만 하면요. 저 우리 민족끼리가 뭡니까? 대남선전 매체 아닙니까? 지금 저거 하고 있는 거는 심리전 아니고 뭐죠, 저게? 뭐, 개그 콘서트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저게 심리전인데, 남쪽에서 하는 심리전에 대해서 가만 안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 심리전 치고는 굉장히 핫바리를 하고 있다. 그렇죠. 예. 유치한 거죠. 예. 근데요, 어쨌든 지금 막 이런 식으로 막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는데, 여기서 남북 군사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저희가 판넬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북한은 4,300대, 탱크 같은 경우에 우린 2,400여 대, 장갑차는 2,700대, 2,500. 장갑차는 우리가 더 많네요. 다연장 반사편 200대, 5,500. 와. 해군 같은 경우에 전투함정은 110여 척에 430, 잠수함은 10여 척에서 70여 척, 공군은 전투 인무기가 400대 820, 두 배네요. 감시 통제기는 30대 60입니다. 우리가 이건 더 많고요. 자, 이거 얼핏 보면 우리가 굉장히 열세죠? 자, 그 현대전은요. 예.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성능으로 하는 거고 예. 특히 이제 육지에서 그 육군은 숫자로도 통합니다. 아직도 21세기에도 숫자가 통합니다. 그런데 해군과 공군, 바다와 하늘은 숨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육지는 숨을 데가 많아요. 네. 산 뒤에도 숨을 수 있고 바위 뒤에도 숨을 수 있고 나무 뒤에도 숨을 수 있고 숨을 데가 많은데 하늘과 바다는 전혀 숨을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오직 성능으로만 승부한답니다. 그래서 전투함정 110대 430. 얼핏 보면 우리가 4대 1이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군함은 전투가 벌어지면 전부 다 군함 안으로 다 들어가서 컴퓨터 패널을 봅니다. 북한 군함은 전투가 벌어지면 전부 다 밖에 나가서 포를 잡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차이죠. 바다는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북한 포들은 파도가 치는데 이렇게 계속 뭔가 돌려서 맞춰야 되는데 그게 맞겠습니까? 우리 그 포들은 딱 컴퓨터, 우리 젊은이들 요즘 컴퓨터 클릭 얼마나 잘합니까? 딱 움직여서 그대로 클릭해버리면 바로 그걸 향해서 날아가 버립니다. 공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전투 인무기, 저게 이제 전투기란 말인데 우리가 한 430대, 북한이 한 820대, 한 2배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정말 이거는 제 이름을 걸고 단언컨대 전쟁이 벌어지면 북한 전투기가 휴전선 넘어 내려올 수 있는 건 한 대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능이 안 되니까. 성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합동전장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전투기는 전투기끼리 싸우고 군함은 군함끼리 싸우고 이랬는데 이제는 다 섞여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이지스함 이야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지스함이 경기만에 우리 서해 경기만에 한 척 딱 떠 있으면은 예. 북한의 황해 남북도에 북한 항공기들이 일체 떠다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지스함에 쏘는 요격 미사일에서 격추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해군 공군은 거의 뭐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잠수함이 무섭습니다. 잠수함이 지금 70여 척 중에 50여 척이 나왔는데 이게 무섭습니다. 이제 무서운 건 잠수함이고요. 육군 전차가 우리가 2,400대, 북한이 4,300대인데 우리는 2,400대 중에서 1,600대 정도가 3세대 전차라 그래가지고 달리면서 사격을 합니다. 달리면서. 근데 북한 건 안 그런 거예요. 북한 거는 한 300대 정도만 달리면서 사격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러면 전부 다 나머지 4,000대는 서서 쏠라면 서야 됩니다. 아. 근데 우리는 달리면서 한 40km로 야지를 막 쿵쾅쿵쾅 달리면서 바로 클릭하면 또 사격됩니다. 북한은 쏘려면 서야 됩니다. 이게 상대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포는 북한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저거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북한 포가 지금 방사포만 나와 있는데 각종 포를 다 합하면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많아요. 3배 조금 이상 많은데 문제는 우리 포가
발사 속도가 한 3배 빠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분에 포 한 문이 3발 쏘면 북한은 1분에 한 발을 쏴요. 결국 이제 이렇게 상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포탄 한 발의 위력과 한 발의 정확도가 우리가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포병 전력이 우리가 극히 열세는 아니다. 그리고 공군이 다 때려줍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북한이 지금 뭐 김정은이 이 전현 사개 군단에 준저지 상태 선포하고 뭐 완전 무장 지시하고 진지로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했지 않습니까? 포병들하고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뒤에 있는 기계화 부대 전쟁을 하려면 기계화 부대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즉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면전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역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공군, 그것도 스텔스기 아닌가요? 그죠? 옛날부터 6.25 한국전쟁 때부터, 물론 그때 스텔스가 없었지만, 미군 폭격기 그렇게 그 김씨 일가가 무서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지금 뭐 아까 그 리포트에 B-52 이야기도 나오고 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과거에 이제 2013년도를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 B-52 전략 폭격기,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B-2 전략 폭격기. 이런 게 한반도에 왔다고 해서 뭐 갑자기 북한 방송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B-52와 B-2가 몇 대만 딱 오면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방공망이라고 하죠. 지대공 미사일이 한 50여 군데가 있는데 그게 딱 하루 만에 다 없어집니다. 하루가 지나면 그냥 북한 하늘 우리 겁니다. 그래서 B-52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합참이 B-52를 이제 미국에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고 미국도 보내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게 오면 북한 하늘은 하루 만에 우리 거가 됩니다. 그런 거군요. 근데 어쨌든 숫자는 열세지만 우리가 우위다. 근데 이게 손발이 좀 잘 맞아야지 더군다나 우리가 더 우위를 하는데, 아니 근데 그 부산지방병무청은 전시대비 통지서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아니 국가기관에 계셨던 우리 전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죠 지금? 이게 이제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다 이렇게 근데- 일반론으로 볼 수 있어요. 네, 네, 물론 그렇죠. 일반론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북한은 준 전시 상태, 전쟁 개시 직전의 상태에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전시 대비 통지서로 잘못 보냈다고 했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감찰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내에 종북 좌파들이 많습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비록 내용은 유치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흔들고 우리 국민들이 전쟁 위기에 쌓이도록 전쟁 공포감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심리전을 하고 있어요. 아까 신 의원님도 그런 위험성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바로 병력 동원 통지서를 전시 대비하면 일각에서는 이런 종북 좌파들의 또 우리 민족 같은 대남 선전매들의 이런 혼란 전술을 하고 이게 맞물려 가지고 상당한 불필요하게 이런 전쟁 불안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이 감찰 활동이 꼭 필요하다. 이런 실수는 절대로 못하게. 이게 정말 사람이 그냥 어떻게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실수인지 이게 시기적으로 아니면은 그렇죠. 배후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철저하게 감찰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저 이런 생각입니다. 문자 자체로 보면 실수를 했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시 대비 통지서라는 거를 자기가 뭐 컴퓨터로 치던가 하고 문서를 작성해갖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텐데 저런 게 단순 실수라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찰, 필요하면 수사. 아니, 우리가 그 국회의원 중에 이석기 같은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감찰하고 수사해봐야 되죠. 근데 어쨌든 그러고 또 뭐 지자체에서 불꽃놀이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깜짝깜짝 놀랐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불꽃놀이 같은 것을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구만.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태가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 엄중하다.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사과 반드시 해라. 당신 같은 이런 도발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전무후무하게 최고위 안보 당국자들이 나를 세가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실수, 이거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실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특히 그 김포 지역의 지방 축제에서의 불꽃놀이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거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저래도. 그 지역은 실제로 지금 대북 대피하는 확성기를 틀고 있는 일부 지역은 데고 대피했죠. 대피해 있는 상황에서 네. 자신들의 축제를 더 성대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불꽃놀이도 한두 발도 아니고 엄청나게 쏘던데
그게 분명히 지역 정치인들이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 축제에. 자신들이 진행하는 행사를 좀 더 멋지게 이렇게 포장하기,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불꽃놀이를 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다만 그런 지역 정치인들은 지역민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물론 본인들은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회의도 하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다가 이게 그 대화 협상이 열린다. 그래가지고 그럼 뭐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도 한 거고 하지만 약속하지 않은 더 많은 국민들이 있죠. 그 모르는 국민들 얼마나 놀랍니까? 그거 지금 같은데 펑펑하면은. 근데 어쨌든 8시 13분 38초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끝났다는 얘기가 안 들립니다. 어떻게 마무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마무리는 그 사람들이 문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저쪽 팀이 지금 크게 두 가지 안건을 가져가는데 네. 하나는 합의 문건입니다. 어차피 그 합의 문건은 가급적 빨리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입장에서 내부 입장에서도 대외적인 입장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문건 담당하는 직원들이 아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 그 두 분의 1대1 그 코커스 협상을 통해서 양측의 최고 순회 김정은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나 어떤 메시지 전달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왜냐하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는 5.24 조치도 있을 것이고 금강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게 우리가 문건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저는 제일 핵심 이슈라 보는데 그것에 앞서서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협상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대부 협상인데 대외 협상을 쭉 봐왔는데 예. 어떤 묘수 같은 건 없는 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현 정부의 예. 청와대나 정부의 협상이 어떤 컴플리케이트한 것은 없는데 굉장히 단순한 협상입니다. 그런데 예. 이 단순한 협상이 이번에 북한하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에 어떤 협상의 꼼수로 쓰는 분이었다면은 예. 이렇게 어떻게 협상에서 절묘한 수를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야 되는데 꼼수란 게 없는 분이 요번에 알겠습니다. 초강경 자세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이면은 좀 다른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밤을 또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